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의 시장, 많은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올라가고 증시가 레벨업 되기를 기원하고 계실 겁니다. 자,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시장의 포인트도 있지만 결국에 미국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대선 TV 토론도 있었는데 과연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이 각종 고용 지표들을 또 잘 확인해 봐야 이번 주 하반기의 출발을 어떻게 할지, 또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짤지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반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하루하루만 보게 된다면요,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간 단위로 본다면 지난달에 4주 연속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수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2,8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를 향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하반기에 지수의 레벨업을 기원하면서 그럼 오늘 또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볼까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이벤트를 한번 소화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잘 갈 수 있을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많이 쉬었던 업종이죠. 엔터 업종, 이 K엔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상반기에 수출주 그리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졌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HBM을 넘어서 CXL 상용화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 전략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원에서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번 주에 있을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저희가 준비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AI 반도체의 향방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첫 거래일이자 하반기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오늘 마켓나우 1부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떠안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의 첫날은 어떤 표정을 지어줄까요? 주요 이슈들로 미리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작용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 2.6%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는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PCE와 관련돼서 자세한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오르면서 월가 예상에 부합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1% 오르면서 4월보다도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1년 전보다는 2.6% 오르면서 4월보다 둔화할 거라는 월가 예상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긍정적이었는데 PCE 물가지수까지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7월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가장 화두였던 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TV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의 참패다라는 평가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수혜주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내림폭을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와 플랫폼마다 현재 지지율 차이는 다르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폴리마켓 플랫폼의 결과를 보면 현재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4%, 바이든의 승리 확률은 18%로 크게 벌어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진 지지율만큼 각 후보의 수혜주도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석유와 은행업종 주가는 상승했고 바이든 관련주인 대체 에너지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태양광주인 퍼스트솔라 주가는 9.79%, 썬노바는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도 정치 리스크발 증권 시장의 큰 변동성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프랑스의 증시를 보시면 굉장히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프랑스가 지금 조기 총선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1차 투표 결과적으로는 극우 정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이 극우 선양의 국민연합에 참패하자 조기 총선이라는 강도 높은 승부수를 던졌죠.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운 극우 정당이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에 프랑스 증시는 폭락했고요. 프랑스 전역에서는 극우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출구 조사에 의하면 극우 정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제 오는 4일에 2차 투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또 다른 유럽 속의 소식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반독점과 관련돼서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구글이 됐는데 중요한 건 구글과 삼성전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 AI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지금 구글의 온디바이스용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돼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 유럽연합은 독점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구글과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 AI 모델을 내장하기 위해서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빅테크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와 구글 파트너십 간에 전략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애플도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새로 공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이 AI 휴대폰 유럽에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공언하기도 했는데 해당 이슈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이 끼쳐질 수 있을지 시그널 포착을 해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는 장 초반 5월 물가 지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5월 CPC 가격 지수가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며 전월보다 0.1% 올랐지만 연간 상승률을 따져보면 21년 3월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매도 기회로 여긴 모습인데요. 앞서 발표된 CPI에서 이미 증가세가 확인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반기 뜨겁게 올랐던 만큼 6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15% 올라 6개월 상승률로는 1990년 닷컴 버블 때만큼 의미 있는 상승세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주가 상승의 60%를 견인한 주도주가 5개에 불과해 거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종목 대부분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광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미국의 금리 인하와 대선에 따른 변화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두 이슈 모두 통상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는 강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상반기 AI 열기로 신고가를 연신 돌파한 미국 지수가 고점 논란 속에 하반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을 두며 이번 주 증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 글로벌 이슈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하반기 첫 거래일의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약보합권 시장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며 2,800선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700선 후반대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기술주의 차익 시전 흐름이 국내 기술주의 조정 국면으로 이어지며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부합하는 완만한 수준을 발표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코스피 2,800선 고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지수가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역대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총 23조 가량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이는 거래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다 5월 잠시 주춤했지만 6월 들어 다시 매수 우위가 되었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들과 호실적 속에 주주 환원 강화가 기대되는 자동차주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 개인은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약 7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가장 많은 주식을 팔며 외국인과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반기에 시작되는 이번 첫 증시는 5일 삼성전자의 빗대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어닝 기대감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주말에 진행되었고 4일 영국의 조기 총선 분위기가 집권 여당의 열세를 보이는 점은 증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반기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던 기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 시장 이에 앞서서 대응 방법, 외국인의 수급 부분 좀 꼼꼼하게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과 같은 정치적 이슈도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립석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또 오늘 어떤 이슈를 포착을 하셨을지 일단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하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내 바이오주들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시총 상위 10위권은 최소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반면에 하위 10위권은 2천억 원 이하로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경쟁을 주도할 만한 기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바이오주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바이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오늘 또 하반기 시작하는 개장하기 전에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요. 셀트리온이 오늘 조금 전에 공시도 올렸는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는 유럽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코센틱스는 미국에서 임상 3상 추진하겠다. 이런 공시들이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 일단은 학회나 이런 이벤트들은 좀 한번
소화해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좀 상승 탄력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들을 좀 타개할 네. 수 있는 거는 뭐 금리 인하기를 가장 많은 분들이 다 주목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학회 부분들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느냐 여기에 기대감에 좀 상승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시도 사실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 뭐 정유화학 이쪽도 전부 다 지금 실적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상향 조정을 많이 했던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생각만큼 탄탄하지 않았다 하는 섹터들도 있었고 네, 오히려 그렇죠. 탄탄하게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앞으로 올해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뭔가를 내가 섹터를 잡아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디가 좀 더 안정적일까라는 걸 그러니까요. 주목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이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3천 돌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계신데 지금 3자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800도 안착을 못 지금 하네요. 또 박스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증시가 원하는 거는 이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적은 섹터를 좀 찾고 싶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반기 때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죠. 뭐 신약 호흡 물질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었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상학회 앞두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도 거론됐었는데 지난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바이오는 고작 3개밖에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죠.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인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합격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2개의 기업만 코스닥 상위 기업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겠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도 있지만은 뭐 HLB, 알테오젠,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지금 5개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다. 탑 10에 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 가치가 계속 이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을 좀 세분화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제에 관련해서 지금 머크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알테오젠이 미뤄왔던 이 순수 기술력의 승부로 이제 로열티를 이제 올려받을 수 있다. 마일스톤 기대감도 커진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신약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물질 자체를 좀 공부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회를 하게 된 게 이제 아스코 같은 학회들 그리고 뭐 이번에 있었던 이제 미국에서 진행했었던 비만 학회 관련해서도 비만 당뇨 학회 관련해서도 좀 더 주목을 했던 종목들. 근데 사실 이 비만 당뇨 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이슈가 갈 줄 알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가 거의 뭐 횡보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하되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차고 발판을 하려면은 결국 또 실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섹터가 뭔가 부흥을 할 때는 뭐 우리가 작년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미국 시장을 잡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됐을 당시에 주가를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소재 땅에서 섹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내놓는 게 좀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더 성장성 자체를 좀 주목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업들이라면은 M&A 부분들이 좀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과거에는 우리가 제네릭 상품 만들어서 그냥 상품 찍어내서 실적 만들겠다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바이오 그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M&A를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을 하는 방식이 좀 커지고 있는데 뭐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뷰티 시장 지금 장악하려고 코스월에다 지금 매년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폐됐던 기업 자체를 다시 잡겠다 하는 것도 그만큼 뭐 뷰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의 증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전통적인 기업은 사라져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만 팔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점으로 봤을 때면은 이제 바이오도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태동으로 정말 이제 확장을 할 때 네. 이제는 몸값 키우기 그리고 시장의 장악력을 새롭게 차지하기 위해서 병역법들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바이오주들 네. 올해 하반기가 결국은 공략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일단 뭐 전통적인 그전의 모델이 아니라 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리고 뭐 뷰티 업계로도 확장하고 이런 어쨌든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골라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더 한번 자세하게 골라보겠습니다. 고면 앵커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향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기업이라도 기대감이 있으면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실적을 지키거나 기술 수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은 익숙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관련 기업은 알테오젠이 있겠죠.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난 24일에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후에 주가에 꾸준한 레벨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2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 리가켄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은 뒤에 차분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7만 7천 원을 터치했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까지 총 13건의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만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의 상승력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안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일 2.8%의 강한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제약사와 먹는 위고비 복제약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18일 날 12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주가가 급반등했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요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 몸집을 줄이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지난주였죠. 백신 위탁 생산 톱10에 들어가는 독일 제약사에 대한 인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의 시그널과 함께 다시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하반기에 시세 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이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제발 주가가 좀 올라라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셨을 만한 네.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독일의 클로케 기업으로부터 네.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IDT 바이오로지카를 이제 6대4 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지분 경영권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경영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390억 가량 이제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백신 쪽 관련해서 이제 좀 수주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CDMO를 계속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추구했던 부분들도 결국은 백신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장악력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좀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인 매출 성장을 당장 이제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장악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독일 기업 자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백신 시장 장악을 하겠다 했지만은 이게 마진율이 꽤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훼손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SKBS 3.0, 그러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SK그룹에서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추진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바로 이 CGT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였는데 이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CDMO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이 IDT 바이오로지카를 이용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SK그룹 자체가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총 이제 자회사가 5개 기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백신 부분이고요.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그리고 뭐 팜테코, 케미칼, 그리고 플라즈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팜테코가 사실은 CMDO를 좀 기존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사업을 양분하니까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SKBS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사업 효율화 증진을 위해서 결국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팜테코 부분들에서의 CMDO도 결국에 좀 합쳐질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근데 SK 어쨌든 주말 사이에 뭔가 그룹 전반적인 재편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큰 키워드는 AI 반도체 에너지 쪽에 집중하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재편하겠다, 뭔가 군사를 빼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SK 관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힘 못 받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소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큰 여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말씀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SK 그룹 내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SK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어보면은 딱 처음에는 작년에는 2차 전지였고요, 올해는 또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자, 심지어 내년에는 그럼 어떤 섹터가 얘기가 나올 거냐, 이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재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SK 그룹이 지금 전력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편한다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지금 무엇보다 지금 최태원 회장의 그 지분 관련 논란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구조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재조명을 받을 가계가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급등한 후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전략은 목표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셔서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그러니까 위아래로 스윙 매매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오히려 좀 보자. SK 그룹 재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소외 많이 당했고, 여기에서 뭔가 집중하는 사업을 보여주겠죠. 아까 CGT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앞으로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신 소장님께도 저희가 키워드 이슈 알려드렸는데, 전에 알테오젠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볼까요? 알테오전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차트가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차트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종목명과 종목 코드를 지우면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뭐죠?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예전에 레고켄바이오였고 레고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리가켄바이오가 졌습니다. 검색할 때마다 헷갈려요. 예, 그래서 레고켄바이오 이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고켄바이오 이름이 더 친숙한데 약간 이제 좀 학술적인 이름으로 뉘앙스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지금 레고켄바이오도 알테오젠도 다 ADC에 걸려 있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 바이오 베터입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오리지널이 있고 바이오 오리지널을 쫓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중간에 바이오 베터에서 만나서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ADC 기술을 탐내하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예전에 K바이오의 무덤이라던가 신약 개발의 실패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요거다.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 이거의 성공 가능성을 제일 높여준 두 종목이 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리가켄 바이오고 네. 일단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게 이제 지금 요것만 말씀드려야겠네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에너2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지스 산큐가 개발한 허셉틴 허셉틴. 이라는 약의 그 목 다루는 부분을 다루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주마라고 셀트리온이 많이 팔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니까 바이오 시밀러인 허주마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ADC 기술을 이용한 요거는 바이오 베터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오리지널이 허셉틴이고 로쉬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의 허주마. 근데 지금 이 에너2 같은 경우에는 ADC 기술을 허셉틴에다 입힌 바이오 베터겠죠. 바이오 베터다. 근데 에너2 전에 있던 허셉틴 같은 경우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근데 ADC 기술은 뭐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강력한 힘은 정상 세포까지 파괴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파괴력은 세잖아요. 표적 항암제로 가서 독성은 낮췄지만 표적으로 가는 거를 지금 더 중요시한 거죠. 사람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장점을 버리기 아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ADC 기술이 나온 거예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강력한 힘은 가져가되 표적 항암제의 표적 추적 능력을 같이 링커로 연결시켜서 암세포까지 가서 거기서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셉틴이 허투라는 게 발현이 돼요. 네. 유방암 걸리신 분은 표면에 허투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그 허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허투가 조금만 발견되는 경우에는 허셉틴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거를 에너2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가켄바이오는 뭐에 등장을 하느냐? LCB14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중국 판권은 포순제약에 넘겼고
영국 글로벌 판권은 영국의 익수다에 넘겼어요. 걔네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 초반의 결과들이 에너2에 비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가켄바이오의 수익은 그거죠.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로열티를 받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집필한 황동혁 작가님이 처음에 집필한 그 대본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로열티를 받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 방영될 때마다 그치.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게임화될 때마다 오징어 게임이 뭐 다른 상품 굿즈로 팔릴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받는 로열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게 LCB14가 포순제약이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만약에 신약으로 허가가 나서 에너2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네. 말한 대로 에너2가 커버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그럼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빠르면 2026년 정도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리가켄바이오는 네.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완성된 바이오 기업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알테오젠과 같이 함께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마일스톤 수령하는데 여기에다가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차근차근 밟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흐름 심상치 않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하반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어떤 종목 골라봐야 할지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입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쏠리면서 상반기 식품주와 화장품주의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K컬처 대표주자인 엔터주는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엔터주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상반기보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연초 대비 25%가량 평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위치 또한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엔터주들 지금 접근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신일섭 소장과 엔터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K엔터, K푸드, 뭐 K화장품 이러면서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은 다 갔는데 정작 엔터주, K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엔터주가 안 갔어요. 이제 타이밍이 오는 겁니까? 뭐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는 이제 시장에 달려 있겠지만 많이 빠진 거는 팩트고. 아니, 그렇죠. 일단 진 씨가 2022년 12월 13일 날 입대를 하셨는데 6월 12일 날 드디어 전역을 하셨습니다. BTS의 지인이요? 예, 네. BTS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13일 날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해 미니 팬미팅 2024년 6월 13일에 석진 날씨 맑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1000명의 팬들과 포옹회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고발이 들어간 그 사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4천여 명의 팬들과 미니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BTS 멤버 다음 전역자는 제이홉 씨고요. BTS 멤버 중에 슈가 씨만 그 공익근무 요원이시고 나머지는 다 현역을 가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B 씨가 또 저기 군사경찰 마크 달고 그 무대에서 잠깐 내려온 사이에 찍힌 유튜브 영상이 네, 공개되기도 그쵸, 했었고요. 제이홉 씨가 제대일이 1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이홉 씨의 제대일이 110일 남아서 진 씨가 위버스에다가 이야 호바 얼마 안 남았구만. 요즘엔 1년 6개월이거든요. 110일이면 이제 한 3달 정도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가 씨를 포함해서 현역 공익 다 포함해서 다 마치고 나오면 내년 6월 지금 이제 딱 1년 차이로 좁혀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모든 엔터에서 중요합니다. 모든 방시혁 엔터에서? 그렇죠. 어떤 기업 어떤 뭐 BTS의 후예로 지금 뭐 NCT,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다 이렇게 각 그 저기 YG만 빼고요. YG는 트레저가 지금 못 성장을 못 해가지고 계속 쫓고 있는데 아무리 거기서 되죠. 뛰어나고 네. 하더라도 BTS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어... 왜냐하면 방시혁 의장이 옛날에 관훈 토론에서 얘기했거든요. 빅데이터를 맨날 받아보고 있는데 BTS를 먼저 기점으로 해서 낙수 효과로 다 떨어지는 것들 이기 때문에 BTS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쵸. 그러면 BTS가 돌아온다고 이게 해결될 것이냐? 해결이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슬램덩크라던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이영걸 씨, 무슨 성룡 씨 홍콩 영화 요즘에 안 봅니다. 네. 슬램덩크 가로로 넘기는 만화 안 보고 세로로 하는 웹툰을 보죠. 그쵸. 그리고 지금 홍콩 영화는 아예 안 보고요.
주성치 이런 영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관훈 토론에서 얘기하셨던 게 그게 바로 민희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공장처럼 돌리고자 했던 그겁니다. 레이블. 레이블로 해서 여러 개를 깔아놓은 다음에 계속 공장처럼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민희진 사태로 불거지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갔죠. 네네. 레이블 체제가 굳건하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충돌이 생겨버린 타격이 거죠.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이브와 BTS가 전부 알고리즘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밑단에서 사실 뭐 밑단에서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엔터는 무형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쵸. 무슨 공장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티스트 자체의 그쵸. 리스크죠. 뭐 예를 들어 그 계약 문제에서는 7년 차가 넘어설 때 아이돌 계약이 7년 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 차에서 넘어설 때 다른 데로 가버린다던가 이런 문제 아니면 신변상으로 마약을 한다던가 연애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건 사실 부수적인 문제예요. BTS가 없고 레이블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모든 엔터사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 좀 잠깐 체크하고 바로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공변 앵커와 함께 엔터주들의 흐름 좀 확인해 보시죠. 네, 엔터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2분기 실적 시즌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게 된다면 이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터주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만 보더라도 상반기 대비 실적이 4사 모두 다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2분기만 보게 된다면 SM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전거래일도 5%가량 상승하면서 8만 원 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자회사의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높아진 예상 기대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5월 말부터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19만 5천 원대에서 20만 5천 원대 그 만 원 레인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을 좀 지속적으로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20만 2,500원 단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 최근 박진영 CEO가 좀 많은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JYP 살 때다라고 언급을 한 뒤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일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년간 추세를 봤을 때 상반기 추세만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입니다. YG 엔터도 2%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추세가 비슷합니다. 긴 하락을 끝으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엔터주들의 흐름 잠시 살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반짝 좀 상승을 하긴 했어요. 뭐 실적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일단은 뭐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근데 신 소장님의 말씀 논리에 따르면 지금 레이블 체제가 붕괴가 되고 BTS가 돌아와도 이런 게 회복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이런 악재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는 방어력이 가장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여기서는 SM이 되겠죠. SM? 예, 포트폴리오로 따지면 가장 다변화되어 있고 장르가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허약한 곳은 YG고요. 그래서 지금 SM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카리나 씨 열애 사과문 사태 참 이건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 SM 사옥 앞으로 또 트럭을 보내셔서 네 그렇죠. 트럭을 보내시는 사건이 또 발생이 됐거든요. 앨범 안 산다고. 근데 뭐 그거는 뭐 표현의 자유겠지만 사실 뭐 BBC가 요즘에 버닝썬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잘 짚어내면서 굉장히 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팝스타는 압박으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10년 전만 해도 K-팝 기획사는 신인의 연애와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를 금지하는 게 관례였다. 지금도 연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팬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카리나 씨는 연애도 결국 헤어지게 되셨고 이 앨범 그렇죠. 판매량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쨌든 예, 그렇죠. 팬덤이란 게 이 양면의 얼굴이 있어서 좋을 때는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저럴 때는 또 안 좋은 쪽으로 한순간에 또. 됩니다. 그럼 이제 보이그룹 쪽은 어떠냐? 보이그룹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NCT 그룹 일본에서 그
약간의 루머가 있었죠. 성적인 루머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이슈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NCT의 선배죠. 엑소의 첸백 씨 따로 유닛그룹으로 활동하던 이 친구들 3명이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왜냐면 지금 맨 위로 가면은 김민종 씨부터 있거든요. 네. 김민종, 강타, 보아부터 시작해서 쭉 오거든요. 지금 H.O.T부터 엑소 해가지고 그다음 샤이니 여기 NCT까지 오는데 뭐 저기도 있습니다. 소녀시대 레드벨벳에서 네네. 이쪽까지 오는 거 있는데 이런 탄탄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화이브처럼 레이블 체제를 꾸리진 않았지만 이런 다양한 가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공백기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YG 같은 경우에는 빅뱅만 기다리다가 빅뱅이 없어지고 네. 블랙핑크만 기다리다가 블랙핑크가 나가버리고 베이비몬스는 그만큼 성장할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되면 트레저는 보이그룹으로서 세븐틴 스트레이키즈처럼 커지를 못했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이블 체제 얘기하실 때 방시혁 의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레이블을 수도 없이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밤내 24시간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더라도. 그럼 계속 뽑아져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데 가장 유사한 게 SM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여기 악재를 얘기했는데 이 모든 악재가 쏟아져가지고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SM이.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NCT가 나오거든요. 7월 1일 날 NCT 위시가 신곡 발표를 하고요. 7월 15일 날 NCT 127이 정규 6집 워크를 발매합니다. 네. NCT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NCT가 처음에 26명으로 데뷔했고 처음에 U라는 데뷔 유닛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웨이션빌이라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게 있고 맨 마지막 지금 NCT 위시는 위시. 일본 중심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NCT 드림은 10대 위주로 꾸려진 것이고. 근데 이게 다 다른 멤버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NCT의 마크라는 분은 10대일 때, 20대일 때 그럼 변하면은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래퍼기 때문에 여기서 랩을 할 수도 있고 저기서 랩을 할 수도 네네. 있고 이게 가장 좋은 무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열애설이 터지건 뭐 휴식을 취하건 부상을 당하건 군대를 가건 하더라도 26명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뭐 SM만의 레이블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SM만의 레이블 체제가 그래도 엔터주 중에 좀 안정적이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NCT가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SM을 골라주셨고 그럼 김덕호 대표님은 엔터 뭐 보세요? JYP 엔터 보고 JYP. 있습니다. 사실 뭐 박진영 대표께서 이제 주식을 사라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11월 중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쭉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또 이제 1월 18일, 19일 날 이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취득을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주가 30%가 빠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괜한 말씀하셔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셨을 좀 것 혼이 같아요. 좀 많이 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해명을 하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분기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빠르게 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뭐 앞서서 이제 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연예계 자체에서 뭐 레이블 문제도 있었고 재계약 문제 여러 가지 파문들이 돌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좀 피폐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7월 16일 날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0시에 이제 합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앨범 발매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넥스지가 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지 프로젝트 이제 2기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한참 팬데믹 때 이때 당시에 소니랑 같이 합작을 했던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니주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서 여성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최단기간에 도쿄 돔공원에 성공을 했던 것처럼 성공률이 굉장히 좀 탈이 높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기대를 하지는 네. 못하더라도 3분기 반등과 실적 부분들을 좀 조명하신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 뭐 SM 할 것 없이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뭐 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블 체제와 유사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SM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JYP 주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반등 모멘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하반기에도 역시 반등할 수 있을지 수익 낼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단기가 마감이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마지막 반기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큰 이유가 있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 반기 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은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2.6%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좀 동일한 수준이 나타나줬고 2021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장중에는 18,000선까지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었으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하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다만 현재 낮은 물가 지수로 인해서 연준에서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기술주의 하락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한국 증시의 움직임 역시 큰 폭의 변동성이라기보다도 코스피는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2,800선을 지속적으로 좀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2,800선 돌파를 좀 시도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소외받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코스닥은 좀 개별 종목별 위주로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됩니다. 최근 물가는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업 지표가 금리 인하에 강한 시그널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 조선소에 대한 신규 수주로 인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작용을 했다가 눌림목이 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최근 3만 원 선에 대한 지지대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 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무기로서 활용되는 배들도 좀 수주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만 원 전후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34,000원 선에 대한 박스권 상단으로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는 견합기라든가 해운 관련된, 조선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40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7월이 됐습니다. 7월 1일 이제 하반기의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레벨업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과연 어느 쪽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쪽에 더 우세할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 정치적인 리스크가 프랑스 쪽에서도 좀 발생하고 있는데 1차 조기 총선 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승리할 거다라는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선 투표가 어떻게 될지도 유럽 쪽의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분위기를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 출발 첫 거래일 오늘 마켓 스탠바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하반기의 첫 줄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하반기의 첫 거래일 어떻게 준비하고 개장전 탑3 뭘로 보시죠?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수도 그냥 선방했는데 지수보다도 쏠림에 대한 심화가 상당히 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되는 종목만 됐고 되는 섹터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지수의 상승과 함께 다 같이 확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쏠림의 심화 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에 대한 흐름들 계속 또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 흐름들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실적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 보게 되면 트리플 약세, 생산, 설비, 소비 모두 다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하반기는 전통적으로 금투세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되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되는 섹터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하반기 주도 섹터는 뭐가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기존의 주도적인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또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또 동해 석유가스전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의 섹터 흐름들이 계속 하반기도 지속력을 가져가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한 새로운 변수들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그런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기 위한 뭐 매크로 환경이나 이슈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흐름들이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무엇보다 오늘부터 이제 제조업 지표들 월 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멀어질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선을 잘 타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주 말에 가게 되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이 정체된 모습들을 보이다가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들을 좀 가로지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계속 연결돼서 나와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당길 모습들로 보여질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중요한 어떤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라는 쪽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는 하반기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섹터 쏠림 현상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박수범 대표님은 세 가지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CXL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CXL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CXL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프로토콜을 하나로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만들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CPU가 되었던 메모리가 되었던 서로 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좀 더 빠르게 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2019년도에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어요. 뭐 AMD도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보면 AMD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 애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뭐 빅7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무튼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 또한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CXL 관련된 이제 디램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CXL 2.0이라 해가지고 메모리 쪽은 이미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뭔가 제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CPU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좀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CPU가 그게 맞는 CPU가 좀 만들어진다면 CXL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냐. 2022년도만 하더라도 170만 달러 시장이었는데 2028년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뒤에는 158억 달러 정도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지난주에 잘 움직였습니다. 뭐 오케이전자를 비롯해서 엑시콘이라든가 테크민이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오픈엣지
에너지 등과 관련된 종목이 잘 움직였다는 부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엔터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엔터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약했어요. 약한 흐름들에 있어서 다행히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물량들이 좀 수급들이 좀 양호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브를 비롯한 하이브 SM 그리고 JYP, YG엔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이브에서 새롭게 런칭을 했죠. 캐치 아이라는 또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걸그룹이 또 보여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7월 달에 보게 되면요. 베이비몬스터를 비롯해서 지금 에스파 그리고 TXT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이브 JYP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7월 달에 상당히 많이 좀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콘서트도 많이 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세적인 반등이 되었든 일단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묻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식품 관련주들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식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외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식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이제 전 세계적인 좀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식품하면 내수 시장에 대한 포커스만 좀 바라봤던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2024 K푸드 도쿄에서 페이인 도쿄에서 이번에 좀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인들이 좀 냉동 만두라든가 냉동 잡채 헛개차, 대게장, 핫도그 등에 대한 이제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이 조금 높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된 물량만 하더라도 660억이 좀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도 식품에 대한 수출 물량은 꾸준하게 아직까지도 열려 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개장전 탑3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길게 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기대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가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여전히 좀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출발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은 양시장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곰변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4주간 지난 4주간을 돌이켜 본다면 연일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출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0.2%가량 하락하면서 2,790선까지 내려앉은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0.2%가량 상승하면서 840선을 웃도는 출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봤을 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 현대차도 0.8%가량의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의 첫 토론 결과 지금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라는 지금 분석이 더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을 그리고 바이든과 관련된 종목은 좀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오늘 0.4%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저 PBR 관련 기업인 KB금융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오늘 2%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전일 강한 하락을 했던 HLB 오늘은 0.8%가량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제는 하락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른 움직임 출발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1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출발이고 이제 연말까지 또 어떤 증시의 장세가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는 상황이실 텐데요. 자, 7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타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래일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시장 일단은 엇갈리면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고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0.2% 가까이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는데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HLB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알테오젠과 엔캠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엇갈리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일단 엇갈리면서 출발을 한 상황인데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첫 거래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양 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가량 하락하면서 2,794선에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출발하면서 840선을 지켜놓은 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개장을 하자마자 나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6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5.1%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를 넘겨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수출의 꾸준한 상승,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유럽연합이 구글과 삼성전자 AI 협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 상승 출발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5년간 103조가량을 투자해서 반도체와 AI를 더 키우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최저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차량 등록 대수 1월부터 4월까지를 봤을 때 테슬라가 1위를 기록했고요. 현대차 그룹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오늘 완성차 기업들에겐 또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수 대비 견조합니다. 셀트리온 앞서서 유럽과 관련된 허가 승인 같은 이야기 들려줬었는데 오늘 0.9%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대표주들은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고요. LG전자가 또 다시 2%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꾸준하게 시가총액 순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KB금융이 1.5%가량 상승하면서 지주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0.3%가량 상승, 에코프로는 0.2%가량 하락 출발하면서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적 수출 신용기관을 통해서 1조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투자 심리는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8% 이상의 하락,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삼천장제약이 4% 이상 상승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니가캠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1% 이상의 강한 상승 견조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도 1%가량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된 지금
업종군들도 괜찮고요. 실리콘 또 화장품 대표주도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HP, SP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크잉은 보합권 그리고 리노공업은 1%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관련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업종별 상승률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운수 기계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5%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수출 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7월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자동차 실적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과 수주를 안고 달리는 업종이 있죠.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오늘 업종별 상승률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단드 흐름 괜찮았는데 업종별 상승률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장 출발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 지금 안착을 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코스닥은 상승 탄력 조금 더 높이면서 0.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옵니다. 코스피에서 390억 원, 4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매수하면서 분위기를 하반기에 좀 다르게 가져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기관은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이 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면 오늘 5원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382원대에 출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80원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이고 하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수출이 9.1% 증가했고 대미 실적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대미 수출,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수출 지표들로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 더 살펴볼까요? 역시 가는 업종만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약간 변화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 쪽에서 현선물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아직 완전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상승 탄력이 큽니다. 그밖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의약품 쪽, 운수창고 업종, 해운 쪽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런 쪽들이 좀 강한데 상대적으로 보험이나 철강, 금속, 화학, 음식료 쪽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로 오늘 출발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말씀하셨던 종목 쪽의 섹터 쪽에서는 그래도 해운 업종에 대한 강세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오랜만에 로봇 업종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의 섹터들도 강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많이 가고 있는 해운 관련주들도 HMN과 STX 그린로지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차근차근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네요. 박수범 대표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도 지금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그렇고 수급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아침부터 급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부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들 제가 장 시작 전에 CXL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련 종목이 이제 네오셈이라든지 오켄전자가 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 쪽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넷마블이라든지 게임주들도 조금씩 좀 상승 전환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셀티리온도 지금 현재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다시 약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 수주 소식이나 해외 임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AMR 로봇 관련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로봇주들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한 10분여가 흐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CXL 관련된 섹터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 대해서 SK하이닉스과 비교했을 때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CXL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점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걷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멘텀 속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압도적인 검색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운입이 12주째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점찍은 K-인디뷰티에 지금 대기업들이 점점 더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실적 시즌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화장품 섹터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재건 관련 기업들 지금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합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재건 관련 기업들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해 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오킨스전자도 지금 19%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CXL과 관련된 오늘 모멘텀 엮이면서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늘 두 자릿대 강세, 20%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들 가운데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AI 관련 로봇 모멘텀으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유진 로봇 역시나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세계건설도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9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 수주를 지금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무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상 운임비 상승 속에 SX 그린로직스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역시나 CXL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정말 좋지 않은 공모가 대비 2.8%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운 관련 기업들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현재 1%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XL 관련 이야기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셈, 삼성전자, 윈페, 그리고 오킨스전자, 어버우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량 쏠리면서 지금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스킨앤스킨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면요. CXL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상 운임, 화장품 관련 기업들 이렇게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주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CXL에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 또 살펴봐야 할 업종이나 섹터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오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뭐 상승 탄력이 높지 않은데 실리콘2나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맥스, 본느 이런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뭐 유진 로봇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수주 소식 이야기에 더불어서 휴림 로봇이나 큐렉소 같은 종목들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 자세하게 종목들 체크해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화장품 얘기하셨으니까 화장품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코스닥에는 파마리서치가 눈에 띕니다.
파마 리서치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연어에서 생식기에서 나오는 재생 세포를 통한 PDRN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쪽에서 화장품과 미용기기 모두 다 아우르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들도 최근에 강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적 대비해서 관련된 회사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들이 오히려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회사가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아마 최근에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좀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 누려보시면서 어떤 상승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또 일부 수익 실현도 해가는 전략들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쪽의 대표 주자인 두 종목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업체 쪽에서 얼만큼 제형 변경을 통해서 아니면 약물 전달에 대해서 강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특히 펩트론에 대한 탄력들이 오히려 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다 보니까 또 다음번에 열릴 EU 평화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건설기계 쪽의 대표 주자인 이 HD 현대건설기계도 장기간 횡보하다가 주가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만큼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모처럼 만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박수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CXL 오늘 뜨겁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CXL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수급의 움직임도 좋았고,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전에 CXL 관련주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대장주라고 한다면 이제 오킨슨 전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킨슨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CXL 관련해서 그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좀 만드는 회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하고 있고요. 엑시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지금 이제 CXL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쪽 분야가 계속해서 캐파가 좀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좀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인데 네오셈도 마찬가지고 엑시콘도 마찬가지고 오킨전자 이 세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시면 되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기술적인 단기 상승 흐름들 좀 더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XL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박수원 대표님과 함께 다른 종목 몇 가지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다른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말씀하셨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무상자 얘기도 좀 나왔던 흐름들도 있고, 최근에 정몽주 회장의 지금 이제 이슈가 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글로비스가 그에 대한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봤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순환 출자 고기를 아직까지 현대그룹주는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수혜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녹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그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탄력이 조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 조정에서는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이 되었던 업종 반등이 되었던 간에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박수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셀트리온 관련 공시가 올라왔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유럽에서 승인받았고 미국에서 임상 상상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5% 넘게 상승세, 셀트리온 제약도 3%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아까 뭐 화장품 말씀드렸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함께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최근에 동조화되는 양상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장 오늘 또 하반기의 첫 개장일입니다.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주목하고 계신 핵심 키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시장이 보니까 또 상승으로 가닥을 잡다가 다시 또 밀리네요. 그런 흐름인 만큼 시장 전반적인 강한 자신감은 보여지지 않는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계속 또 틈새적인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와 관련된 변화 계속 또 맞춰 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신규적으로 간헐적으로 나오는 테마들도 있겠지만 너무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지 않을 흐름들보다 그런 모습들보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클 것이 어떤 것이냐 한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신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반기 첫 거래일 출발도 심상치 않고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쏠림 장세에 어쨌든 대비하면서 길게 좀 실적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펀더멘털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키포인트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오히려 기관 쪽이라든가 오히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좀 주식을 좀 많이 매도를 한 편이고요. 올해 상반기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집중이 되었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로 좀 집중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거의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들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수급이 좀 계속 개선되겠지만 뭐 그쪽도 좋지만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 어차피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뭐 묻지마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업의 실적 밸류가 좀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정보에 대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정보를 통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반도체에 집중되었던 수급들이 조금 옆으로 좀 퍼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온기가 좀 확장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오늘 하반기의 첫 거래일에 개장할 때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한국 콜마를 오늘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잘 가는 업종,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 탄력받을 가능성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죠. 매수가 오늘 시초가로 공략하셨으면 71,800원에 공략을 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85,000원까지 조금 높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콜마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화장품 흐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2% 가까이 한국콜마도 72,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을 실적도 뒷받침이 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좋은 양질의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반기에 첫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셨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요. 어떤 모멘텀들 보고 공략하시죠?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보험사, 메리츠 보험의 매출액과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내 2위 수준의 현금 비율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높은 현금 비율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자체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현금 배당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자사주 소각을 약 1조 원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격은 굉장히 가격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상반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어떤 밸류업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고 그중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선두권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저도 차트를 좀 보니까 쌍바닥 이제 잡고 좀 다시 좀 반등하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던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쌍바닥 잡고 조금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소각에 따른 그런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4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 10만 원 한번 바라보고 전략 태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선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은 좀 보합권 수준의 큰 흐름은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오후에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메리츠 금융지주 흐름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좋은 전략 오후까지 쭉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거래일 투자분들께서는 매매 잘하고 계실까요? 주간 증시원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하반기 반도체와 AI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놓을지 많은 분들께서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얼만큼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개인적 깊하게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은 네. 영업이익이 7조 원대 후반에서 8조 원대 초반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분기 때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6조 6천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실적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실적의 원인이 그러니까 매출의 어떤 상승에서 당연히 나온 거지만 지금 이제 디램 가격하고 랜드 메모리 가격이 크게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반영할 수밖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첫 번째는 디램 가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에서 8% 가격이 올랐고 랜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에서 18%까지 가격이 오른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요와 공급선에 있어서 대단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 가격이 올라갔던 이 현상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흔히 말하고 여러분 뭐 얘기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AI 붐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타고 있냐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3분기에도 좀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HBM까지 얹게 된다면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게 HBM 같은 경우 네. 예를 들자면 하반기에 원래 삼성전자가 목표로 했으니까 반드시 네.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기대값은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고 좀 보고 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 그 오일을 그러니까 납품을 네. 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인 주가 변동은 명확하게 단기간이지만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점차 밝혀지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양산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납품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것은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양산 능력이 첫 번째는 양산 능력이 중요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H백이라든지 또 이제 저기 곧 엔비디아가 선보이게 될 네, 블랙웰 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게 창출될 것인가 또는 수요가 계속해서 있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저 효과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에 있어서 이 변수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현재 매출 규모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미 쟁쟁한 HBM 경쟁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도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을 때 HBM을 갖다가 일시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계속해서 상승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저는 후자 같은 경우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일시적인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길게 끌고 갈 만한 엄청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네. 봐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만 보더라도 실적 발표 후에 좋은 실적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바로 네. 그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있으면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네. 예상치, 매출 예상치, 그다음에 3분기 어떤 전망치 전반적인 어떤 컨센서스에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나 빠졌다는 맞아요. 것은 기본적으로 AI 주라고 하는 지금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의 기대치가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떤 시장의 어떤 확장들을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만 예상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맞춰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기대치를 그러니까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 이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컴퓨팅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어떤 그리고 전장에서의 어떤 네. 매출의 어떤 증가가 아니라 결국은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증가라든지 또는 온디바이스 AI 그 디바이스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의 어떤 증가에 따라서 매출의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의 어떤 매출 증가가 연이어 가면 모르겠는데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그냥 평타를 맞춘 거기 때문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10% 빠진다는 건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마이크론에게만 해당되는 어떠한 시장의 기대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AI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냥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서 네. 훨씬 더 큰 성장폭을 보여준다는 부담감을 삼성전자는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담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선택을 한 게 CXL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또 상용화가 된다면 SK 하이닉스랑 지금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DS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하게 되고, 그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도 반도체 구도가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또 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SK 하이닉스도 다음 네.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 세대에 맞춰서 어떤 네. 경쟁하기보다는 한 세대 더 앞서가서 경쟁을 네, 한다는 거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당연하게 4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쫓는 경쟁은 계속해서 시장의 경쟁성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게 좋은 의미가 있지만, 네. 삼성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을 뒤집고 새 판을 짜겠다, 이거는 삼성의 지나친 전 기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네. 삼성전자는 이미 캐치업을,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이미 네. 대상자로서 SK 하이닉스를 설정해 놓고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지금 2세대를 만든다는 건 이미 2세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블랙웰에서는 3세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세대, 4세대 전략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3세대만으로서 시장의 판변화를 만든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의미 있는 HBM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를 가져간다라면 네. 이 워낙 고수익률, 즉 프로핏 마진이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에겐 되게 도움이 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뒤처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들어갔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판을 바꾼다라고까지 네. 시장의 리더십을 만들어냈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진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100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AI라든가 반도체 시장을 좀 주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장의 성장성이 시장 기대치만큼의 아웃퍼폼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를 보게 된다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낙관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건 이제 SK가 AI 칩에다 투자한다라는 건 사실은 SK HB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 연동되어 있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연동되어 네. 있고 또는 AMD에 연동되어 있다든지, TSMC랑도 엮여 있고요. TSMC랑 네.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뜨겁게 미국에서 이제 논쟁이 이제 불붙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시스코 같은 이러한 버블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차이점을 알아야 분명하게 지금 장의 어떤 강점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과 네. 같은 시스코하고 비교한다는 걸 2000년대 전후한 시스코와 비교한 건 저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네. 있지만, 문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 스케일,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 신화라는 논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계속해서 파라메터나 칩의 어떠한 속도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해서 AI 모델이 좋아질 것인가? 이제 AI 모델이 칩의 확대에 따른 어떠한 칩의 확대에 따른 어떤 성능의 어떠한 성장에는 한계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네. 동일한 칩에서도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즉 이것을 하이퍼 스케일 신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학습 시장보다는 더욱더 이제 강화돼야 될 것은 추론 시장이라는 거고, 네. 추론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는 네. 다양한 국내에도 있고 네. 해외에도 있고 이러한 그로크라든지 대단히 큰 추론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어떤 경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 어쨌든 뭐 온디바이스 AI 시장과 같은 그런 시장이 조금 더 경쟁이 심화되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위치 자체도 좀 더 약화될 수도 있지만 네. 온디벨에 대해서 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네. 우선 6월 말에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온디바이스 PC, 즉 AI PC를 출시했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AI PC라고 써봤더니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 네. 그냥 코파일럿 정도 있는데 이건 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리콜이라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작으로 해놨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 이슈 때문에 우선은 일시 출시를 늦춘 상태에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PC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대단히 높았지만 실물로 서피스라든지 에이서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더라도 얼마나 크게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회의가 지난주부터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AI PC 또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AI 폰의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라든지 폴더폰 AI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기 시작한 것이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여러분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분명하게 앞으로는 미래의 시장이라는 건 맞고 네. 내일의 PC고 내일의 폰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당장 2024년 하반기에 매출 상승의 그러니까 교체 수요의 발생에 의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의 반응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갤럭시 언팩이 열리는데 시장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매우 작을 거라고 네.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애플이 여러분 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애플이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라고 하는 운영체제 단에서 AI를 완전히 통합을 시키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레이어에다가 AI를 결합시키면서 이 정도 AI면은 충분히 교체 수요가 발생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기관 투자 중심으로 해서 애플에 대한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네. 사실은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네. OS의 별도의 특수 기능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갤럭시 24에서 나왔던 것과 이번에 파리에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이 네. 폴더폰에서의 AI 폰과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건 이미 1월 달에 선보였기 때문에 네. 1월 달 외에 선보인다라는 어떠한 새로운 기능 자체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네. 구글이 결국은 안드로이드의 AI를 갖다가 운영체제 단에서 하나하나씩 통합을 시켜줘야 사실은 폭발적으로 AI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폰하고 이 폰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것 동시 통역 좋습니다. 근데 동시 통역을 자주 하는 비즈니스 활동하는 네. 분들이라든지 진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외에는 내가 쓸 일이 이거 없죠. 꼭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체 수요로는 이러한 그러니까 피처, 이런 특징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대규모의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요. 여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AI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운영체제 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진영에서 교체 수요가 규모 있게 발생할 거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또 애플과 비교된다라면 더욱더 네. 교체 수요 규모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7월이라서 이번 달 10일이더라고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언팩이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럽연합에서 구글과 삼성전자의 AI 협업에 대해서 반독점 검사를 나갈 수 있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기술 협업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애플 스토어의 어떤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벌금이 매겨진 상태고요. 두 번째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네. 미국에서는 출시하지만 유럽에서는 출시를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이기 때문에 출시를 못하는 네. 거고 마찬가지로 대단히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과 구글의 네. 결합 자체를 갖다가 유럽연합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도 네. 지금 사실은 빅테크들의 AI 모든 행보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건 유럽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유럽에서의 흔히 말하는 태클과 규제의 시도를 갖다가 이제는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에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 AI를 갖다가 유럽에서는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당분간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규제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건데요. 이거는 모든 빅테크 기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이것은 이미 반영되고 있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유럽 부분 얘기 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조금 더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네, 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타격이 없을까요?
우선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네. 과거의 일기 집권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트럼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재단 같은 경우라든지 연구 재단 같은 경우에서 지난번에는 너무 준비 없이 당선돼서 네. 트럼프의 산업 정책도 없고 외교 정책도 그렇고 다 엉망이었다. 그리고 집행부들도 행정부들도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대단히 지금 공화당에서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략자산으로서의 반도체, 전략자산으로서의 태양광 네.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기차 부분에서도 기본의 어떠한 중국과의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은 갈등을 맺겠지만은 이러한 기조를 크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바꿀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타이완과 사우스코리아 중심으로 있는 이런 생산 기지를 갖다가 네.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는 타이완 반도체 산업에 또는 전체 AI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칠 영향은 대단히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종편 시간을 통해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또 오늘 7월 1일에 오후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네.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뭐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하다가 또 매도 전환하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오늘 7월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양시장에서 지금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요. 최근에 코스닥 약세에서 가장 좀 우리가 신경 쓰였던 부분이 상승 종목수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강세 보여주면서 중소형 종목단에서의 상승 종목수가 우위에 있다라는 점 좀 특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7월 첫 거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아볼 텐데요. 오후에도 중소형 기업들이 더 강할까요? 네, 일단은 특징적인 종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오늘은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 섹터의 흐름보다는 뭐 반도체도 조금 다소 약한 흐름, 뭐 개별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은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약세 흐름,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에 따른 신재생 쪽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그리고 뭐 전기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좀 무거운 섹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라든지 중소형 단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가가 상향되면서 오늘 어찌 보면은 대형주 단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에서는 유진 로봇이 이제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30억 원 규모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통해서 그간 못 갔었던 중소형 종목들 단에서 로봇 섹터 오늘 전반적으로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휴림 로봇, 그리고 오늘은 뭐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7월 달에 대한 전략은요. 7, 8월은 실적주를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만 그간에 약간의 공백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CPI 지수가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은 조금 지수는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중소형 종목단 또는 과대 낙폭 섹터, 소외 낙폭에 대한 중소형 종목들이 흐름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폭이 좀 과대했지만 실적은 1분기 대비 2분기 좋아지는 뭐 엔터주라든지 그리고 성장 섹터 중에서는 뭐 로봇 종목 일부 종목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조금은 지난 6월까지의 대형주 흐름이 살짝은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보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발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